친구들 안녕하세요. 5분 국어 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대소설과 고시조와 가사문학을 아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과 고대소설은 내용이 허구적 인물의 삶, 형식은 이야기 같습니다. 주제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고대소설도 주인공을 찾으시고 그 주인공이 겪는 갈등 또는 어려움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찾으시면 고대소설도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리나쌤이 여러분에게 고대소설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고대소설 문제를 풀 때 주인공을 찾으시면서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들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건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동그라미든 세모든 같은 인물에는 같은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인물들 간의 갈등의 관계라든지 사건의 전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소설을 읽으실 때에는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꼭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대소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말에 그녀라는 3인칭 대명사는 1920년대에 김동인 선생에 의해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와서야 그와 그녀라는 3인칭 대명사가 제대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소설에는 3인칭 대명사가 없습니다. 3인칭 대명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말을 나누는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개의 단어가 쓰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소설을 읽으실 때는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들을 찾아서 같은 인물이라는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시와 고시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고시조는 내용에 있어서 같습니다. 정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형식도 운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시조는 운율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입니다. 고시조의 운율은 3장, 초장, 중장, 종장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3장 6구 45자 내외 각각의 장이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음보, 사음보, 사음보 이렇게 되면 12개의 음보에서 하나의 고시조 작품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시조의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 각장 사음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조, 고시조의 주제는 어떠할까요? 네, 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정서를 찾으셔야 되죠. 그리고 그 정서가 어떤 시적 상황으로 해서 생긴 것인가를 찾아서 붙이시면 됩니다. 정서가 슬프다. 시적 상황을 보니까 이별했다. 그러면 주제는 이별의 슬픔이 되죠. 이것은 시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시조는 엄청난 힌트가 있습니다. 주제 찾는 것에서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3단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의식이 대체로 종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종장에 주제의식이 주로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은 길재 선생의 회고가 계통의 시조의 종장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즈벅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게
길재 선생의 시조의 종장이에요. 어즈번 감탄적 어조죠. 태평연월이라는 것은 고려 왕조가 태평하던 때 그것이 꿈이런가 하노라. 꿈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조의 주제는 고려 왕조의 무상함입니다. 이렇게 고시조들은 대체로 종장에 그 주제의식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이 고시조는 석줄,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석줄밖에 안 되지만 하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 중 하나이죠. 시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짧은 작품 속에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시조 수업을 하시거나 문제를 푸시면 그 내용에 관해서 가능하면 완벽하게 복습,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사문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문학은 수필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수필이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한 것과 감상이죠. 가사문학도 같습니다. 실제 경험한 것과 감상이 들어있습니다. 수필의 형식은 자유롭죠. 가사문학의 형식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가사문학의 형식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죠. 가사문학의 형식은 사음보, 연속체입니다. 사음보가 얼마나 많이 이어지는지는 작가가 정하지만 어쨌든 사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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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음보 이렇게 이어지는 사음보 연속체죠. 그러면 수필은 산문이에요. 그러나 가사문학은 형식이 사음보니까 율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문학의 형식으로 보면 운문이에요. 그러나 가사문학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실제 경험한 것과 감상이기 때문에 산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문학은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는 운문에서 산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형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가사문학은 고전문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고전문학상 아주 출중한 작품들이 가사문학에 많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송강 정철이죠. 2021학년도 국어 영역에도 3위인곡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가사문학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학습을 하시거나 문제를 푸시거나 했을 때에 빠짐없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가사문학은 수필과 같은 객관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교술성이 있지요. 그것을 교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위인곡이나 관동별곡은 아주 뛰어난 서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출중하죠. 거기에다가 관동별곡이라든지 조선 후기 기행가사들은 서사적, 시간의 경과가 그 안에 나타나는 서사적 특성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가사문학은 단순한 교술 장르로서가 아니라 서정성과 서사성을 포함한 아주 출중한 문학적 작품들입니다.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가사문학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수필과 1인칭 소설을 비교했을 때에 1인칭 소설 속에 나는 작가가 꾸며낸 인물이죠. 그러나 수필 속에 나는 작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사문학 속에, 가사문학 작품 속에 나도 작가 자신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사문학 작품 속에 나는 작가 자신이다. 예를 들어서 삼위인곡의 첫 줄에 보면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생겨날 때 임을 따라서 생겨났어요. 여기에서 이 몸은 나예요. 그러면 가사문학 속의 나는 누구예요? 네, 작가 자신이에요. 그럼 누구입니까? 정철이죠. 그러면 임을 따라서 임이라고 했을 때 그 임은 임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삼위인곡은 사랑에 가득한 여인이 그 그리움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사 작품은 그 글을 이어가는 사람이 작가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적 화자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정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임금이죠. 자, 이런 작품들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충신연주지사라고 하죠. 신하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 그것을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와 같이 삼인곡은 여성적 화자이지만 그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정철 자신이다. 이것이 가사문학이 가진 교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고전문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리나쌤은 나중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웠고요. 구독, 좋아요는 선생님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